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경제학이제 문제풀이 4장 생산자 이론에 들어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예. 자, 4장. 지난 시간에 우리 소비자 이론 끝냈고, 생산자 이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번. 1번에, 우리 생산자 이론은 이 기간을, 우리가 생산은 반드시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이제 개념 문제죠. 생산에서 단기 비용과 비용을 다뤘지만 생산에서 단기의 비용, 단기라는 개념과 장기라는 개념이 뭔 차이냐, 이죠. 이거 잘 아시죠? 우리 기업 관점에서는 고정 투입물이 있나 없나, 그죠? 한 기업 생산 관점에 이제 단기란 장기란 고정 투입물이 있나 없나, 있으면 단기, 없으면 전부 가변 투입물은 장기. 이제 시장 관점에서는 진입 탈퇴, 기업들의 진입 탈퇴를 고려하냐 안 하냐, 고려하면 장기, 고려 안 하면 단기. 자, 아시죠? 그래서 당연히 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바로 2번에 내려가겠습니다. 자, 생산자의 단기 생산 활동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단기 생산. 기업의 단기 생산. 그 밑에 보니까 평균 생산, 한계 생산, 총 생산, 어떻게 되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신 거, 기업의 단기 생산할 때 세 가지 생산 곡선 나오죠. 자, 이렇게 기계는 고정해 놓고 노동자를 늘리면서 생산할 때 노동의 생산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림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노동 늘릴 때 총 생산량은 처음에 약간 체증하다가 변곡하고 바로 체감해서 들어가죠. 이렇게 노동의 총 생산 곡선. 그 다음에 한계 생산 곡선은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꼭대기 찍고, 여기 한계 생산이 제로 이렇게 내려가죠. 한계 생산. 평균 생산은 이게 원점의 이거 접하는 데가 평균 생산이 제일 높아지고, 쭉 올라갔다 최고가 되고 쭉 내려갑니다. APL 이렇게. 자, 요거 이제 일단 요 상태를 물어봤으니까 요거 보고 이제 답을 하면 됩니다. 자, A.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죠. A. 가변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평균 생산은 증가한다. 가변 요소 노동을 투입할 때 평균 생산은요,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한계 생산도 물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요. 총 생산도 물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A번 틀렸고, B. 가변 요소의 투입이 증가하면 한계 생산은 증가하다 감소. 이거 맞죠? 증가하다 감소. 맞고. C. 수학 체감 법칙은 한계 생산 체감 법칙과 같은 말이에요. 한계 생산이 꼭대기 찍고요. 요 변곡점 꼭대기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가는, 이게 이제 한계 생산 체감 법칙, 수학 체감 법칙 구간이죠. 여기까지는 수학 체증 구간이고요. 여기부터 이제 수학 체감이 작동하는 구간이다. MP 체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C. 수학 체감 법칙은 한계 생산성이 감소하는 구간 맞죠? B, C 맞고. D. 평균 생산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한계 생산은 평균 생산보다 크다. 평균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평균을 초과해야 되죠. 이 한계가 동력이 있고, 평균은 한계 때문에 오르고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비용에도 마찬가지인데, 한계가 평균보다 크면은 평균은 무조건 끄집어올리고요. 한계가 평균보다 적으면 이 평균이 한계가 평균을 끄집어 내려버리죠. 한계가 평균이 같으면 평균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공부하죠. 우리 한계와 평균의 관계 알고 있죠. 그래서 평균 생산이 증가하는 구간, 평균이 증가하는 구간, 한계가 평균보다 크기 때문이다. 여기 답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평균보다 크다. 맞죠? B, C, D가 되네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이제 개념 문제니까. 자, 그럼 3번에는 요 이제 계산 문제 나왔네요. 처음 10사람의 노동자가 생산에 참여할 때 1인당 평균 생산은 20단계, 노동자를 한 사람 더 고용하여 생산하는 1인당 평균 생산은 19단위로 줄었다. 이 경우 노동자의 한계 생산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면 평균 생산은 총 생산량을 그냥 노동으로 나눈 거고요. 한계 생산은 노동을 투입을 할 때 증가되는 생산물의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물어봤죠? 요거 물어봤으니까 일단 총생산량의 변화분, 노동자 투입할 때 총생산량의 변화분이 한계생산물이 그걸 총생산물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총생산물은 또 요 평균생산물을 이제 출처제가 데이터를 줬기 때문에 여기 총생산물인데 노동자 투입량하고 곱하기 하면 되죠. 이 평균은 뭐 나누기 곱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균 생산량을 노동하고 곱하기 하면 총생산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노동자를 10명 투입할 때 노동의 평균 생산량이 20개라 했죠. 노동자 1명을 더 더하니 11명 하니 평균 생산이 19개로 줄었다. 그러면 노동자 11명 투입할 때 한계 생산물을 구하라 했죠. 그러면 총생산량을 한계 생산물 구하려면 총생산물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총생산물은 이제 평균 생산물과 이거 곱하기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200개고요. 11 곱하기 19 하면은 209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계 생산물은 9개가 되겠네요. 9개가 증가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 넘어가서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자, 9번 가면은 이제 기회비용 계산 문제인데 김철수라는 사람이 한 달에 200만원 받던 직장에서 250만원 줄 테니 계속 있어달라는 사장으로부터 부탁을 거절하고 빵 만드는 가게를 하나 차렸다. 한 달 수입이 1,400이고 가게세가 한 달에 300,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비가 한 달에 400, 그리고 종업원 2명을 쓰는데 인건비가 한 달에 한 사람에게 150이라고 하죠. 이 경우 김철수의 경제적 이유는 얼마인가 이랬어요. 자, 경제적 초과이윤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총수입에다가 총매출, 총수입에다가 경제학적 총비용, 기회비용이죠. 경제적 총비용, 즉 총기회비용입니다. 빼면은 경제학적 초과이윤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총수입이 이거 이제 1,400이 됐다고요. 1,400. 총수입은 1,400만원. 그럼 이제 경제학적 총비용인 기회비용을 따져주면 되겠어요. 이제 기회비용은 우리가 첫 시간이고 1장에서도 공부했지만 회계학비용, 회계학비용, 명시적 비용, 실질적 비용과 기속비용,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된 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계학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회계학비용 쭉 나왔잖아요. 가게세가 한 달에 300, 임차료, 가게세 한 달에 300. 그 다음에 이제 그 밀가루, 설탕 등 원료비 한 달에 400, 원료 구입비 400. 그 다음에 종업원 2명 쓰는데 인건비가 한 달에 한 사람에 150이니까 두 사람이 300. 임금이죠. 300. 이거 3개 이제 제시되고 있죠? 그 외에는 회계학비용이 제시 안 됐습니다. 회계학비용은 이거 이제 1,000만원이 되겠네. 1,000만원. 그럼 회계학적 초과비용 요거만 빼면 되죠. 요거만. 회계학적 초과비용은요 1,400에다가 회계학비용 1,000만원 빼면은 회계적 초과이윤은 400이 되겠습니다. 400. 자, 그럼 경제학 비용은 요 기속비용이 추산돼야 돼요. 우리 구속비용은 최대한 많으면 4개 나온댔죠. 자기 돈이 들어간 거 있다라고, 자기 돈이 들어갔다면 자기 돈에 대한 기속이자, 자기 건물 쓰고 있다. 그럼 자기 건물에 대한 기속 임대료, 자기 노동력 투하되고 있다. 그럼 자기 노동력에 대한 기속 임금, 그 다음 정상이윤도 언급되어 있다면 이것도 정상이윤까지 해서 기속비용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딱 하나만 추정. 자기 돈 들어간 거 없고, 자기 건물 쓰고 있다는 말 없고, 정상이윤 언급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언급이 없으니까 없다고 보는 거고, 자기 노동에 대한 기속임금이 언급되어 있네요. 자, 이 사람이 이 빵 만드는 가게 안 했다면은 원래 직장에서 250을 받을 수 있었죠. 250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그만두고 빵 가게를 차린다. 그러면 자기가 빵 만들면서 자기 노동력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임금 안 챙겨가네. 사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자기 노동력에 대한 기속 임금 250 들어가야 됐습니다. 250. 그래서 경제학적 총비용은 1250입니다. 1250. 1250 빼면 경제학적 초과이윤은 150만이 되겠습니다. 150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자, 지금까지 뭐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 이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은 이제 비용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업의 생산 비용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고정비용은 생산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포함되죠. 고정비라는 것뿐이지 뭐. 고정비용. 총 고정비용 플러스 총 가변비가 총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정비가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계비용은 생산 요소 투입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 추가로 지출돼야 하는 비용이다. 틀리죠. 한계비용은 이 생산물 하나 더 만들 때 증가되는 비용이죠. 생산량 하나 더 만들 때 추가되는 비용. 이게 한계비용입니다. 근데 여기 뭐 생산요소 투입을 한 단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산요소 중에 노동을 한 명 더 투한다. 증가되는 비용이 뭐냐? 이게 한계비용 아니죠. 요거는 우리 교재요. 우리 경제학 원론 6장의 노동시장의 한계 요소 비용입니다. 이거는 6장에 나와. 6장. 노동시장에 이 용어가 나오죠. 노동자 한 명 투입할 때 비용 증가분. 한계 요소 비용이라고 합니다. 한계 요소 비용. 그지? 한계 비용은, 4장에 나오는 한계 비용은 생산물 하나 만들 때 증가되는 비용입니다. 이 용어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평균 비용은 자본 투입 단위당, 자본 투입, 기계 투입 단위당 생산비. 그럼 이 말인데 지금 보기 3번대로 제가 쓰면은 기계 한 대당 총 비용에다가 기계 한 대당 비용, 기계의 양으로 나눈 거죠. 이거 아니죠. 평균 비용은. 평균 비용은 생산물 한 단위당 비용을 총 비용을 Q로 나눈 거죠. 이게 원가, 평균 비용, 하나당 비용. 그래서 그거 틀리고. 그 다음에 4번. 왕경기업은 단기에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낮다면 조업을 주는, 우리 이제 4장에서 조업 중단에 대한 이야기도 공부했죠. 조업 중단. 그거는 뭐 완전 경쟁 기업이나 뭐 어떤 기업이나 단기에는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낮으면 조업을 중단하게 되죠. 그죠? 그 조업 중단 조금 이따 다시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거 맞는 바에는 4번은.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조업 중단점. 평균 가변 비용보다 낮으면 조업 중단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단기 총비용과 장기 총비용 곡선은 모두 자본비용을 포함하죠. 단기에는 고정비용으로 포함하고 장기에는 그냥 가변비용으로 이제 노동비용과 같이 포함이 되는데 포함함으로 서로 일치한다. 이게 틀리죠. 단기 총비용과 장기 총비용은 일치하진 않죠. 그때 점에서 만나기만 하지 일치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장기비용도 이제 등장이 됐는데 일반적인 장기비용 그래프는 우리가 있잖아. 산출해야 돼. 장기 총비용, 일반적인 장기 총비용 S자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AC가 이렇게 U자형, 일반적인 MC도 이렇게 U자로 가죠. 근데 이제 단기가 관계는 돼 있죠. 물론 관계돼 있는데 그때 물건 만들 때 그때 시점에서는 단기로 생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1규모, 왕규모의 단기 비용 이런 거로 만들고요. 여기서도 물건 만들 때는 또 2라는 규모로 만들고 이렇게 그게 장기죠. 그래서 그때 이게 점만 탁탁 만나는 거지. 아예 이 단기 비용과 이 장기 비용은 일치는 안 합니다. 이 포락이지, 포락. 그래서 이제 뭐 장기는 좀 자세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5번은 틀렸고요. 그래서 4번만 옳습니다. 그러면 이 4번에 우리의 조업 중단에 대한 이야기는, 조업 중단은 중요하죠. 그 조업 중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모든 기업에 다 해당되죠. 조업 중단에 대한 이야기. 자, 첫째, P가 하나당 수입인 P가 하나당 비용보다 초과된다. 전체로 말하면 총수입이 총비용을 초과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초과이윤까지 발생하니 조업 안 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조업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P 꼴 AC.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은데 이게 이제 초과이윤이 제로,
손익분기, 정상이윤만 확보되는 상황, 정상이윤만 확보되는 상황,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장기조업 중단점이죠. 장기조업 중단점입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요 놈이죠. 원가보다 A씨보다 P가 작다, 손실나죠. 그러나 평균 가변 비용보다 높다. 총 비용보다 총 수입이 적은데 총 가변비보다는 높다. 이런 게 이제 손실 발생합니다. 이거. 그러나 단기에는 조업을 한다. 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 단기에는 요 가변비보다 수입이 높기 때문에 적자 나더라도 가변비를 메꾸고 남는 걸로 고정비 손실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에는 조업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단기에는 이 고정비는요, 우리 고정비가 포함된 게 이제 총비인데, 이 단기에는 고정비하고 포함된 총비용하고 총수입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단기에는 어차피 고정비는 매몰비용입니다. 기계를 뜯어낼 수가 없잖아요, 단기에는. 그러니까 매몰비용이니까 그거는 매몰비용은 우리가 기계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변비만 기계비용이니까 가변비만 보고 요 수입하고 비교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정비용은 단기에는요, 장기는 아닙니다. 장기는 아니고 단기에는 이 매몰비용이요. 매몰비용이라서 이 단기에 내가 조업을 할까 말까를 판단할 때는 이거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변비만 보고 수입하고 가변비만 따져서 판단하면 됩니다. 단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조업 중단점이 요 상황이죠. 우리가 A씨보다 P가 낮는데 P가 A, B, C하고 같아요. 즉 TC보다 총수입이 낮은데 총수입이 총가변비와 같다. 이거는 조업하면 손실이 고정비용 손실 납니다. 그럼 우리 조업 안 해도 손실이 고정비용이죠. 조업 안 해도 손실은 고정비용이에요. 조업해도 가변비만 메꾸니까 고정비용 손실이고요. 조업을 우리가 중단해도 기업이 발생하는 손실은 고정비용 손실이죠. 그러니까 조업 하나하나 똑같은 상황이죠. 이게. 여기가 바로 단기 조업 중단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셨죠. 그러니까 조업 중단 뒤에 또 문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오니까 또 계속해서 이제 또 보도록 합시다. 제가 전체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어떤 출판사가 한 권에 3,000원에 8책을 출판한다. 자, 한 권에 3,000원에 8책을 출판한다. 뭐 한 권에 3,000원이니까 가격이 11번. 가격이 3,000원이라는 거죠. 책을 출판하는 데는 고정비가 200만원. 자, 총 고정비용 200만원 들어간다. 변동비용은 한 권에 2,000원. 한 권에 2,000원이니까 평균 가변비용이죠. 변동비용은 한 권에 2,000원. 평균 가변비용이 2,000원. 이 책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몇 건인가? 손익분기점의 생산량이 몇 건인가 해서. 자, 이런 정보를 주고 물어본 게 이제 손익분기. 자, 여러분. 이제 곽경식 문제 푸는 기술이 돼. 우리 특히 경제학 계산 되는 거는 쭉 자료 주고 이제 끝에 탁 물어보잖아요. 그럼 물음을 잘 보세요. 물음을. 손익분기의 생산량이 몇 건인가 이 물어.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실마리를 찾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지금 이거 물으면 모르고 이것만 지금 고민해서는 안 돼. 이게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 다 낭비죠. 이런 걸 쭉 보고 이제 물어본 게 출제자가 손익분기점의 산출량이 몇 건인가. 자, 그럼 여기서 실마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라면은 P 꼴 AC죠. 그죠? P 꼴 AC. 그럼 이 P 이제 3,000원 해놨잖아, 출제자가. 3,000원. 그러면 AC도 3,000원이 돼야 되겠죠? 네? 3,000원. 자, 그러면 이게 3,000원이 되려면 몇 건일까? AC가 3,000원이 되려면 몇 건일까?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생각하시면 이거 있죠. AC는 TC 나누기 Q라. 그럼 요거 알고 있죠? 3,000.
TC를 알면 이거 구하면 되죠. 요 나누기 이건데 여기 산출량 알고 있고 이거 만약에 안다면은 산출량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정보에서 총 비용을 알 수 있나? 모릅니다. 고승비만 나와 있거든요. 고승비만? 자, 이 총 비용은 모르겠는데 그럼 이 방법으로 안 되겠구나. 그럼 여기 보면 이제 평균 가변 비용이 200만 2천원 요거 괜히 준 가격이거든요. 그럼 요거 이제 AC를 다시 나누면 A, B, C와 A, F, C로 나누지죠. A, B, C는 출제자가 2천원이라 했잖아. 그럼 2천원이고요. 그러면 평균 고증비용은 1,000원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총 고증비용 200만원 요거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평균 고증비용은 총 고증비 나누기 Q가 되거든요. 그럼 요거 이제 이거는 출제자가 200만원을 줬잖아요. 200만원. 그러면 여기 이제 평균 고증비용이 1,000원이 되려면 산출량이 몇 개입니까? 200만 나누기 뭐 하면 100, 1000이요. 2000이잖아, 2000. 2000. 2000 거이면 이제 이게 1000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실마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비용도 간략하게 우리가 기본적인 비용 계산해 봤고, 그 다음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 이것도 단기 생산에 대한 것을 물어봤고, 또 보니까 비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기업의 총 산출이 증가할 때, 총 산출이 증가할 때 수학 체감 법칙이 발생한다. 이거 맞겠네요. 우리 앞에서도 단기 생산 곡선을 그려봤는데 이게 총 생산이 처음에 약간 올라가다 변곡하고 이제 체감에 들어가죠. 우리 수학 체감이 시작되는 곳이 여기죠. 여기 MP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수학 체감이다. 그러면 수학 체감이 총 산출량이 증가하는 구간, 특히 이제 요 하락하는 구간부터가 아니다, 그죠? 요 하락하는 부분부터는 이제 MP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부터가 수학 체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 그러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학 체감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그래서 맞습니다. 1번 맞습니다. 맞고, 2번, 수학 체감 현상이 발생할 때 기업의 한계 생산은 하향하고, 맞죠? 이 한계 생산이 하향하는 게 수학 체감이란 뜻이죠. 그 다음 3번, 수학 체감 현상이 시작될 때 기업의 한계 비용은 상향한다. 자, 비용이 드디어 나왔어요. 자, 우리 단기 생산과 단기 비용의 연결 아시죠? 이 노동을 내려갈 때 한계 생산물이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는데 이놈하고 산출량에 대해서 비용 정의할 때 이놈하고 정확하게 역관계를 치는 비용이 있다. MP가 올라가면 요 떨어지고요. MP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비용이 한계 생산성 비용, 한계 비용이죠. 정확하게 역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 체감, 한계 비용 체증 같은 말입니다. 한계 생산 체감, 한계 비용 체증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3번 맞죠? 수학 체감 현상이 시작될 때, 여기 시작될 때 한계 비용은 상향하게 된다. 맞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네. 수학 체감 현상이 시작될 때 기업의 한계 생산은 0이다. 아까 얘기했죠. 한계 생산이 0이는 여기죠, 여기. 여기 꼭대기, 총생산 꼭대기인데 여기부터 수학 체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부터입니다, 여기. 수학 체감 구간은.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MP, 역관계요. 정확하게 걸칩니다. 그 다음 이제 AP가 올라갔다 떨어진다. 노동의 평균 생산물. 요놈하고 정확하게 역관계 치는 비용이 내려갔다가 오르니까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비용이 있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에버리지니까 에버리지는 맞아요. 프로덕트, 생산성인데 비용. AC라면 땡 틀려버리죠. AC가 아니라 ABC입니다. ABC. 여기 노동이니까 노동에 들어간 돈 원가가 ABC잖아요. 노동의 평균 생산이니까 노동에 들어간 돈의 평균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AC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거는 그림으로 공부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가 상당히 이제 넓은 문제인데, 확장 경로선 그려놓고요. 확장 경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등량 곡선이론에
장기 생산자 이론의 이제 등량곡선 이론입니다. 그게 이제 확장 경로선을 주고요. 이 기업의 장기 평균 비용 형태를 물어봤어요. 이야, 엄청나게 넓은 문제입니다. 확장 경로선을 보고, 자, 그러면 확장 경로선 보고, 이거 이제 그림 문제니까, 일단 그 확장 경로선을 보면은 등량곡선 이론이네. 확장 경로선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죠. 이게 등량곡선이 노동과 자본을 늘려가면서 장기 생산하는데 등량곡선 이론, 무차별 곡선 이론하고 거의 같은 이론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기업이 예산이 증가돼 나갈 때 이 균형을 옮겨갈 때 이 균형을 연결한 궤적선인데 이게 확장 경로선인데요. 확장 경로선.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확장 경로선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일 때 무슨 특징의 함수죠? 이 기업은 동차함수죠. 동차함수. 동차함수는 장기함수 중에 이제 특별한 함수인데 우리 책에 나오는 구체적 장기함수는 전부 동차함수겠죠. 구체적. 시험에 나오는 구체적 장기함수는 전부 동차입니다. 물론 이제 현실에야 그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일반적 장기함수고 동차함수는 이제 시험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쉽게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한 이런 특수한 장기함수, 동차함수. 이제 동차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동차함수다. 그럼 이제 숫자를 보면은 몇 차 동차인가? 이제 봐야 돼. 몇 차 동차냐?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의 동차인지, 규모에 관한 수학 불변의 동차인지,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의 동차인지를 알려면 이 숫자를 보고 계산해야 되죠. 그 숫자 보니까 이제 노동 5, 기계 5, 노동 10명, 기계 10대, 노동 15명, 기계 15대 나갈 때 생산량이 50개, 100개, 150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자, 5명에서 10명 퍼센테이지라 100% 증가, 100% 증가. 노동과 자본이 100% 증가하니까 생산량도 100% 증가. 그 다음에 10명에서 15명 50% 증가죠. 50% 증가, 이것도 50% 증가하는데 생산량도 50% 증가. 동비율이죠. 요게 1차 동차입니까? 이게 규모에 관한 수학 불변의 동차. 이게 빨간 거 보고 이제 규모에 관한 수학 불변의 동차. 함수 1차 동차, 소위 말해서 1차 동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1차 동차 생산함수에 이제 장기비용 연결하면 되거든요. 장기비용. 1차 동차의 장기비용.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이 동차함수 말고 시험에 나오는 구체적 함수인 동차함수 말고 일반적인 현실의 일반적인 장기비용 함수는 어땠어요? 일반적인 장기비용은 아까 그려드린 대로 여기 이제 산출할 때 이제 장기 총비용은 역S자 이렇게 장기 총비용, 장기 평균 비용도 U자, 그다음에 장기 한계 비용도 U자로서 이제 체질이 통계에서 올라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장기 비용 형태죠. 일반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도 이제 요 MC가 내려가는 요까지를 규모에 관한 수학 체정되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구간. 그건 원인과 결과랬죠. 규모에 관한 수학 체정이 원인이 되어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합니다. 규모의 경제는 비용이 다운된다는 거죠. 규모를 내릴 때 비용이 다운된다. 규모에 관한 수학 체정이 되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비용 체감인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MC로 가지고 여기까지를 규모의 경제 구간, MC가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뒤를 규모의 비경제 구간. 이 규모의 비경제는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 때문에 비용은 체증하여 규모의 비경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MC로 가지고 구분한 학자도 있고 AC로 구분한 학자도 있다 했어요. 두 가지 다 걔네가 맞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AC가 내려가 여기까지를 규모의 경제 구간, 요 뒤를 규모의 비경제, 여기까지 규모의 경제, 요 뒤를 규모의 비경제 이렇게 구분한 학자도 있고 MC로 가지고 한 학자도 있고 그 두 개 다 맞는 걸로 하셔야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장기 비용 형태고요. 그럼 동차는요? 동차. 자, 항상 규모에 관한 수학은 생략하겠습니다. 규모에 관한 수학 체정의 동차.
1차 동차 이상 그리죠. 2차 동차나 3차 동차. 규모에 관한 수학 최정의 동차면은 비용 형태가 총비용 형태는 이런 부분만 있겠죠. 이런 부분만. 그래서 총비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만 되고. 그러면 또 MC나 AC가 여기까지만 보면 돼. 여기까지만. 그래서 규모 경제죠. 이렇게 LAC가 위에서 LMC가 밑에서 쭉 내려오는 이런 비용 형태만 보입니다. 규모에 관한 수학 최정. 규모에 관한 수학 불변. 이제 우리가 이 문제의 규모에 관한 수학 불변인데 1차 동차인데 이거는 이제 LTC가 원점을 통한 직선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같으면서 수평선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 동차. 다 동차입니다.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의 동차. 동차 함수는 여기 요 우측만 보면 되겠죠. 우측만. 이거는 뭐 유기 그러니까 견해가 두 군데 나오는데 규모의 경제 구간이 두 견해가 나오지만 여기 유격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요 오른쪽만 보면은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하여 규모의 비경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비용은 이렇게 체증하는 총비용. 그러면 이제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한계비용 위에서 평균비용 밑에서 이런 게 이제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의 동차 비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장기비용 할 때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일반적인 문제 공부하고 그러니까 동차함수들. 우리 동차함수 중에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 시험에 잘 나오는 구체적 장기 동차는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의 동차함수는 그 콥다갈라스에서 알파 플라 베타를 합쳐서 1보다 클 때요. 그죠? 그리고 선행함수 중에 AL 플러스 BK 전체 제곱. 이게 이제 선행함수인데 이제 제곱 가면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의 동차입니다. 규모에 관한 수학 불변은 레온티에프는 무조건 규모에 관한 수학 불변이고 레온티에프 함수 AL, BK 이 무조건 규모에 관한 수학 불변의 1차 동차죠. 그 다음에 콥다갈라스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일 때 자,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1일 때 이제 1차 동차고요. 선행함수 그냥 AL 플러스 BK 이건 이제 1차 동차 선행함수죠. 그 다음에 이제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의 동차는 콥다갈라스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보다 적을 때요.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의 동차고 선행함수 중에 이제 이렇게 전체 루트 AL 플러스 BK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 동차의 선행함수입니다. 이런 건 이제 형태가 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장기비용 형태도 다 보면 그래서 지금 13번 문제는 이거잖아요. 규모에 관한 수학 불변의 동차 1차 동차니까 요 LAC 장기 평균 비용은 장기 한계 비용과 같으면서 수평선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이 문제가 상당히 넓은 문제죠. 지금 장기 생산 법칙과 장기 비용 다 아울러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이제 수직선 같은 건 없고요. 3번의 U자는 이제 요거죠. 일반적인 장기 비용 형태. 그 다음에 4번의 우하향 형태가 되니까 우하향 이거는 LAC가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는 거는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의 동차 생산함수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은 올라가기만 하는 거. 그럼 요거는 올라가기만 하는 거. 5번은 이제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의 동차 생산함수면 요리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서 넘어가서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비용함수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했어요. 1번.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인 생산함수를 지닌 경우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은 1차 동차죠. 1차 생산함수를 지닌 경우 장기 평균 비용과 장기 한계 비용 몫은 동일한 수평에서 이거 그만 씁니다. 규모에 관한 수학 불변의 동차함수 물론 동차이기 때문에 동차함수는 여기에 같으면 수평선에다 맞고 2번 평균 비용이 우하향하는 경우에는 한계 비용도 우하향 이게 틀리죠. 평균 비용이 우하향하려면 한계가 평균보다 적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한계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림도 보세요 여러분. 평균 비용이 이렇게 되는데 한계 비용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평균 비용이 내려가는 구간인데 한계 비용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한계가 평균보다 적다고 해야 돼요. 적다고 해야 이게 평균이 내려가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틀리고 3번 한계 생산이 체감하면 규모에 대한 수학 체감도 지닌다. 이게 틀리죠. 한계 생산 체감이란 말은 단기 법칙이고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은 장기 법칙입니다. 아무 관계 없다고 했잖아. 단기 법칙과 장기 법칙은. 그래서 그거 틀리고요. 그럼 4번에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의 최고점에서 만나는 최저점에서 일반적으로 만납니다. 틀리고 5번 장기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라 해야 돼. 불경제 틀리잖아요. 아까 이 장기라 했을 때 여기까지 요 LMC가 내려가는 구간을 규모의 경제라 한다. 이렇게 하는 보는 학자도 있고 LAC가 요 내려가는 부분까지가 규모의 경제다 하는 학자도 두 가지 다 맞다고 그랬죠. 하여튼 이거는 장기 평균 비용이라 했는데 하여튼 그 감소하는 경우는 규모의 불경제가 아니고 규모의 경제라고 해야 되죠. 네, 그래서 틀리고 16번에 맞는 말은 1번만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은 이거 이제 우리가 시장론 다음 장 시장론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우리 시장의 완경과 불경의 차이점 이거 우리 사장에서도 우리 기본서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건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는. 그래서 요 1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